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벌써 8월 초네요. 시간이 참 정말 빠른 것 같아요. 7월 한 달은 참 덥기도 해서 여러모로 독서를 하는데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8월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컨텐츠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바로 7월 책 월말정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7월달 말에 들어서 특히나 좀 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면서 독서 시간에 많이 집중을 못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책을 못 읽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7월달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또 쌓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적지도 않더라고요. 저번 월말정산 영상에서도 투머치 토커가 되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명심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바로 서울 올라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월의 첫 번째 책은 창비에서 나온 권효선 작가의 안녕 주정뱅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저번날 레몬이 나오기 전에 가제본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추후에 창비가 그때 이벤트 대상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행동을 하나 더 하면 이렇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은 책이 바로 이 권효선 작가의 안녕 주정뱅이였습니다. 사실 레몬 가제본을 읽고 좀 많이 아쉬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레몬 가제본이 워낙 많이 내용이 잘려져 있기도 해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들었던 이 권효선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 안녕 주정뱅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어왔어서 신청을 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저번 달 월말정산 영상에서도 끝부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용이라면 술꾼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처량하고 전혀 가볍지 않은 이 술꾼들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고 잘 쓴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권효선 작가의 다른 작품들 또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혹시 권효선 작가의 작품 읽어보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작품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한 술을 좋아하셔서 이 술꾼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시다면 역시 읽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의 두 번째 책은 운동에서 나온 마누엘 푸익의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입니다. 제목이 아주 섬뜩하죠, 여러분들? 저도 제목만 보고 너무 끌려서 바로 산 책이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이 마누엘 푸익 작품이죠. 마누엘 푸익 작품은 거미 여인의 키스가 좀 유명한 편인데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저는 이전에 거미 여인의 키스는 읽고 참 쉽지는 않지만 와,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도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글이길래 영원한 저주를 남기려고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전에 하울 영상 때 제가 먼저 한번 저주를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한 노인과 그리고 그를 때때로 와서 돌보아주는 화자의 서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진짜 이 작품을 읽으시면 저주를 받으실 만도 한 게 정말 해석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예요. 이 화자와 노인이 나누는 대화를 잘 보고 있으면은 서로 뭔가 맞지 않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 노인의 정신상태가 좀 온전치 못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자의 대화 속에서 정말 이상한 주제로 빠져들거나 그리고 이전의 기억을 왜곡한다든가 하는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웃긴 것은 이 화자가 그러한 사실을 반항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는 오히려 이 노인의 망상을 받아주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전체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앞뒤가 바뀌고 막 뒤죽박죽 이런 느낌이랄까요? 글이 어려운 단어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책이었죠. 바로 이 이해하기 힘든 점, 이 불가해성이 마누엘 푸익이 의도한 저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해설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정말 그 불가해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를 싸매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독자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좀 읽기가 힘든 작품이긴 했었습니다. 뭐 예전에 나보코프 작품을 읽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워도 대단한 작품들이 있죠. 이 마누엘 푸익의 이 작품 역시 어려워도 대단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이 강렬하여 농담조로 한번 저주를 받아보시라 이런 느낌으로 추천하기에는 그리 가벼운 책은 아니라서 정말 궁금하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독특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작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은
검은 숲에서 나온 엘러리 퀸의 XYZ의 비극입니다. 두께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두께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추리계에서 아주 유명한 엘러리 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드루리 레인이라는 연극 배우가 이 형사들의 의뢰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추리를 하는, 그러면서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구조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추리소설이 취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워낙 유명한 작가라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이게 분량도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X의 비극, Y의 비극, Z의 비극으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합본으로 이번에 나온 것을 제가 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참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다거나 잘 안 읽힌다거나 그러한 점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아주 잘 읽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뭐 100페이지고 200페이지고 300페이지고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약 20세기 한 초중반 정도의 작품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하잖아요, 추리 쪽에서. 제가 솔직한 감상을 먼저 좀 공유해 드리자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마지막 독서를 책임지는 부분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 시간도 잘 가긴 했었지만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켜 주진 못했어요. 뭔가 저는 수수께끼 같고 아주 아슬아슬한 추리 같은 걸 어쩌면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드루리 레인이 보여주는 그 언행들이 저는 조금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레인이 형사들이 오면은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레인이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다가 알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펼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범인을 알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인 거죠. 형사들이 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떠신가요 선생님, 좀 아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쩐지 알 것 같습니다. 범인을 아실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거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점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품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살인사건은 또 일어나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찌나 답답했는지, 아니 범인을 알면은 하다못해 여러가지 피의자 중에서 정확하게 꼽아내지 못하더라도 어떤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찔끔찔끔 하나씩 흘릴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말을 해주어서 수사에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물론 뭐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추리소설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왜 아는데 안 알려주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좀 너무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작품의 목적 자체가 그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단서들을 근거로 해서 독자 역시도 그 단서들을 토대로 추리해보는 것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지속적으로 반복된 이 캐릭터들의 답답한 모습들이 좀 이해가기 힘들어서 초반부에는 상당히 좀 꼼꼼히 읽다가 나중에는 그냥 훅훅훅 넘기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역시 재미는 있었고요. 절대 안 읽히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킬링타임용으로는 딱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너무 혹평을 한 것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죠? 네 번째 책은 은행나무에서 나온 정유정 작가의 신작이죠. 지니입니다. 제가 정유정 작가의 강연을 신청하게 되면서 아직 읽어보지 못한 정유정 작가의 작품을 신간으로 먼저 접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정유정 작가 강연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 받는 거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작품의 주제 자체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정유정 작가가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다른 존재의 삶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의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과정 속에서 보노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는데요. 이 보노보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약간 판타지적인 면모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정유정 작가의 글을 처음 읽어봤는데 이렇게 정말 재미있고 술술술 읽히는 게 참 즐거웠던 경험이었거든요. 상당히 따뜻하고 뭉클한 이야기지만 작품의 전개가 참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약간 생소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노보가 등장한다던가 보노보가 도망친다던가 뭐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미지다 보니까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너무나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겠네요. 다섯 번째 작품은 아르테에서 나온 클래시 클라우드 시리즈 해밍웨이 편입니다.
이 클래식 클라우드 좀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핫한 책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읽은 것은 해밍웨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백민석 전문가가 이 해밍웨이를 한 3년인가 5년 가까이 취재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받아보고 기대했던 바는 약간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주 꼼꼼한 자료들을 기대했거든요. 물론 자료들이 아주 꼼꼼하고 정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선 찾아보기 힘든 자료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진 자료들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몇 부분 선정을 하여서 그 안에서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연대기로 하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분량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가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랄까 핵심 요약?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작가의 이야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이야기가 연관이 없는 것 같다가도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작품을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읽어본 이 해밍웨이의 클래식 클라우드 역시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앞으로도 클래식 클라우드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좋아하는 작가들이 나온다면 주저없이 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깨알같은 정보들 그리고 사진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어떠실까요? 6번째 작품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아멜리 노통부의 머큐리입니다. 이 겉에 띠지를 제거하면 이 아멜리 노통부 사진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어때요? 아주 강렬하지 않나요? 이 책은 혹시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셨다면 이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책이라는 거를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 전까지는 아멜리 노통부의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좀 기대를 하고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라면 한 간호사가 한 섬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이 부자 노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녀는 그 섬 안에서 갇혀 살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간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는 이 노인과 젊은 여성의 관계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들의 사이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천천히 파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작품이 주로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추리소설 같은 면모도 있습니다. 특히나 후반부에 이 간호사와 노인이 나누는 어떤 독설 같은 대화들이 참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 읽었고 아주 빠르게 읽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간호사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완벽하게 공감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젊은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하는 행동들이 앞서서 생각과 행동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점층적으로 쌓여졌다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그러한 앞선 과정이 없이 갑자기 좀 돌변한 느낌이라서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인물의 행동, 그 변화에서 있어서 개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달까요?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나 선물해주신 구독자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뒤이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인연으로 살인자의 건강법까지 읽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작가를 소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제가 바로 뒤이어 서울을 잠깐 올라가 봐야 되거든요. 월말정산 영상을 찍으려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제가 또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에서는 제가 서울을 바로 갔다 와서 바로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서울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 잘 다녀왔습니다. 이 짧은 몇 초 사이에 이틀이 지났다는 게 조금 믿기진 않네요. 어찌되었건 이전에 하던 월말정산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머큐리까지 했었죠. 7월의 7번째 책은 다산책방에서 나온 줄리언 반스의 연애의 기억입니다. 반스의 연애의 기억. 표지도 좀 이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스의 작품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스의 작품을 한 3-4작품 정도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생각이 나면은 사보고 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연애의 기억이 나왔을 당시에도 소식을 듣고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 도서전 가서 구매를 하게 된 케이스였죠. 이 작품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어찌 보면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확실한 불륜을 다루고 있죠. 한 19살의 젊은 남자와 중년 유부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통속극처럼 막장 이야기처럼 치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이 젊은 청년의 시각에 의해서 그 젊은 청년이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점차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좀 그리고 있다고 할까요?
줄리언 반스의 단 하나의 연애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연애소설이 주는 달달한 감정이라든지 사랑의 짜릿함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질투하고 떳떳하지 못한 이 관계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젊은 청년의 시각, 그리고 정말로 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프게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반스의 작품들이 다소 사색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밀란 쿤데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떤 논리나 철학과 관련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사랑의 달콤하고 행복한 부분만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뒤로 갈수록 참 그 씁쓸한 뒷맛이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전 참 반스의 작품이 잘 맞나 보다. 이번에도 재밌게 읽은 반스의 작품이었습니다. 8번째 작품은 창비에서 나왔던 김현수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창비에서 나와 있진 않고요. 문학동네에서 똑같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지는 좀 다르고요. 저는 요거를 중고서점에서 사다 보니까 창비 판본으로 구매하게 되었네요. 저는 김현수 작가의 작품을 한 2-3권 정도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김현수 작가의 작품이 제 마음에 엄청 쏙 들었던 것은 아니긴 했어요. 좋긴 좋았지만 뭔가 더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읽고 이 단편들을 보면서 와, 글 진짜 잘 쓰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단편집을 읽으면서 더더욱 김현수 작가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달까요? 정말 많은 작품들이 너무나 좋은 게 많았는데요. 저는 2번째 단편이었던 그건 새였을까 내짐이,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다 작품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뭔가 충분히 끌리지 않았던 김현수 작가에게 이번에 확실하게 매력을 느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집이긴 하지만 김현수 작가를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너무 유명한 작가여서 이미 대부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김현수 작가의 작품을 읽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김현수 작가 작품 좋아하신다면은 추천 가능하실까요? 9번째 작품은 역시 은행나무에서 나온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입니다. 사실 이걸 사게 된 계기는 약간 좀 속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론 중고서점에 사긴 샀는데 이걸 왜 샀냐면 교보문고에서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그 강연에 분명히 거기에 게시글 상으로는 7년의 밤이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강연을 들으니까 신작 지니지니가 강연 주제인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로고를 7년의 밤을 책을 표시를 해놨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따질까 말까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물론 재미있게 읽었으니까 따질 만한 일은 아니었고 강연도 너무나 재밌었으니까 그냥 좀 실수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강연이 7년의 밤이 주제인 줄 알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읽어봤던 책이었어요. 세룡이라는 가상의 어떤 공간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벌어진 한 소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다층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좀 단순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한쪽 방면에서 바라보고 쭉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살인사건에 참 여러 명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시선이 얽히다 보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다양한 시각 속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사건을 조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작품이었고요. 아마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읽히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추리물이라든지 살인사건 관련된 한숨에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을 원하신다면 이 작품 어떠실까 싶고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장르 문학으로도 구분될 수 있는 이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분량이 꽤나 깁니다. 거의 500페이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이 조금만 분량이 적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하긴 했어요. 작품 속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 인물들의 시각을 따라가는 그런 디테일한 묘사들이 오히려 약간만 적었다고 하면은 더 긴장감 있게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읽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감지하고 그냥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빠르게 넘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읽으실 때 그러한 디테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냥 훅훅 넘기면서 읽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약간 속도감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빠르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0번째 작품은 문학세계사에서 나온 아멜리 노통부의 살인자의 건강법입니다. 이 작품은 저번날 아멜리 노통부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에게 이렇게 머큐리를 선물 받기도 했고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작품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중고서점에 있어서 저번에 샀었죠. 그래서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재미있겠다 싶어서 구매한 책이었는데 실제로 재미있었습니다. 뭐랄까 그 형식이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이제는 정말 말년에 이르는 한 대문호로 인정받은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한 작품 속의 작가와 그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까 주로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은 이 작품 속에 있는 그 작가, 대문호, 그 작가와 기자들이 나누는 이 티키타카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뭔가 행동은 많지 않은 고작 대화일 뿐인데도 그 안에서 긴장감이 있고 속도감이 있고 주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대화만으로도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짜릿한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면에서 참 놀라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진짜 좀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다른 분들이 아멜린 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작품 말고도 적의 화장법인가? 그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려고요. 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11번째 작품은 서울 셀렉션에서 나온 김혜련 작가의 밥 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도 올렸었죠,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이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댓글로 달아주셨었는데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랬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나, 내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잡을 수 있던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좀 밥 먹는 거를 좀 제대로 하나의 예배같이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천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밥을 그냥 해치우듯이 먹고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여름 핑계를 대는 거일진 모르겠지만 입맛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해치워서 먹게 되더라고요. 괜히 밥도 좀 땡기지도 않고. 그러나 작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챙기고 밥과 내 몸을 챙김으로써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를 비롯하여서 읽어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더욱 그런 감정,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러한 감정을 일깨워줄 만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에세이를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 너무 가볍기만 한 책은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밥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집을 청소하는 시간은 어떠신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2번째 작품은 민음사에서 나온 황정은 작가의 베개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지만 전 황정은 작가의 글을 디디에 우산으로 처음 읽어봤었는데요. 아주 솔직히 평하자면 디디에 우산이 그렇게까지 제 마음을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황정은 작가에 대해 들을 때 대표작인 베개 그림자를 읽어보라는 그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서관 갔을 때 그래 한번 베개 그림자 읽어보자 하고 사서 구매했는데 전 솔직히 이 작품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 베개 그림자를 읽고 나서는 황정은 작가의 작품이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세운상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여자와 또 다른 곳에서 일한 한 남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성향이 아주 조용하고 내밀한 만큼 그들의 사랑 역시도 비슷한 형태를 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만가만하고 조용한 사람들의 사랑을 어떤 일반적인 연애소설의 방식으로 전달하기는 좀 힘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정은 작가는 그런 의미에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아주 잘 그 커플에 맞게 끌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더구나 그 안에서 항상 등장하는 어떤 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그림자가 일어선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설정들은 아주 상징적으로 다가오고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 깊게 가져가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물론 짧은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참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긴 한 거군요, 그죠? 13번째 작품은 시대의 창에서 나왔던 한승태 작가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작품 역시 지난번에 이 머큐리를 선물해주신 구독자분께서 같이 선물해주신 작품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작품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표지도 표지이거니와 뭔가 제가 잘 읽지 않은 장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봐야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진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작품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마치 아주 생생한 필터링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극한 직업 TV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이 한승태라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여러 이제 힘든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대략적인 이 업종들에 대해서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혀를 내두르실 만한데, 꽃게잡이, 편의점과 주유소, 돼지농장, 비닐하우스, 자동차 부품공장, 이런 곳에서 일한 작가의 경험을 그대로 아주 날것의 느낌으로 살려낸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읽다 보면은 진짜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에 혀를 내두르게 되기도 하고,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긴 해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던 게 작가는 진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저는 이제 체구도 좀 왜소하다 보니까 나는 저런 데서 죽어도 못 버티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가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수잔손탁의 타인의 고통처럼 인간에게는 약간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음증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했는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열악한 환경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책장이 후루룩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약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한 시급 4,000원대 정도 시대의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힘든 업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날것의 느낌으로 궁금하시다면 이 작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보다도 더 재미있었던 작품이었고요.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의 14번째 마지막 작품은 운동에서 나온 헤르타 밀러의 숨그네입니다. 이 작품 제가 중고서점에서 샀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복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뒤에 보니까 이게 초판본이더라고요. 근데 뭐 초판본이라고 사실 뭐 책 내용이 다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에 사인이 들어있는 정도지만 뭔가 중고로 샀는데 우연치 않게 득템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좀 읽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안에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목차인데 여기까지가 목차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짧은 이야기가 다수로 들어있는 작품인 거죠. 사실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소설이라기보다는 산문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워낙에 짧은 형태로 챕터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언어적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하나의 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작품은 밀러가 만난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시인의 그런 수용소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파스티오르가 사망하자 밀러는 이제 그간 그와 나눴던 대화들, 그로부터 들었던 수용소 이야기들을 토대로 작품을 이렇게 저술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좀 읽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소 사건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다 파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명확하게 진짜 하나의 완벽한 소설처럼 이야기가 기승전결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흐르지 않거든요. 그냥 그 수용소에서 느꼈던 순간순간의 감정들이라든지 사건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다소 읽기가 조금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그렇게 긴 작품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원제를 영어로 번역한 게 헝거 엔젤이더라고요. 배고픈 천사. 그래서 작품 내에서도 배고픈 천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수용소에서의 삶이 정말 배고픔과의 싸움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 내에서는 배고픔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용소 작품들이 되게 그렇지만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이렇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인간들의 생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또 연대, 우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처절한 삶 속에서의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수용소 작품을 좋아하시고 좀 시적인 표현들을 좋아하신다면 짧은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숨그네라는 작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기가 워낙 시적 언어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번역하기가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자, 이렇게 7월에 읽었던 책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7월에 진짜 얼마 못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말에 너무나 힘들기도 했었고, 체력적으로도 좀 제 방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읽을 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권수로 따지자면 14권. 물론 요거를 이제 한 권으로 쳐야 하나, XYZ의 비극을 한 권으로 쳐야 되나 세 권으로 쳐야 되나 뭐 그러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권으로 쳤을 때 14권, 쪽수로는 약 5,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평소에 읽던 양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저번 달에도 좀 열심히 읽었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8월도 한창 더울 텐데 8월의 독서는 어떨지.
질에 좀 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뭐 베스트를 꼽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뭐 그 이유는 베스트를 꼽는 과정들이 사실 베스트를 꼽음으로써 다른 것들을 자꾸 배제하게 되는 감정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냥 특별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지나가면서 인상적이었던 작품들 그런 것들만 그냥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일례로 뭐 따지자면은 마누엘 푸익의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여러분들 좀 여기만큼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 작품 정말 인상적이긴 했어도 너무 힘들었다는 의미에서요. 참 읽기 힘든,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었고, 김현수 작가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도 의외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살인자의 건강법도 좀 그 형식이 독특해서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XYZ의 비극이나 다른 작품들 역시도 기억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워낙 이거는 오래 읽기도 했었고, 정희정 작가의 작품은 제가 강연까지 갔다 왔으니까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그러다 뭔가 이유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딱히 뭘 꼽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드네요. 그렇다고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막 억지 텐션을 끌어올려서 소개해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좀 마음에 드는 작품들 없으셨으면 조금 유감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있으셨으면 다음 달 독서라든지 이번 달 독서에 참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더운 날씨에 7월의 독서도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월의 독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열심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큰 산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의 독서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아시죠?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